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현실 사연을 재구성하여 스토리를 만들어 읽어드리고 그에 어울리는 그림을 아이패드로 그려 영상을 완성하는 1인 창작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50대 중반 남성이 퇴사 사실을 숨기고 지내다가 곤란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7개월째입니다. 매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가족은 아직도 제가 회사에 다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63,240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라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회사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정신은 자꾸만 흐려졌죠. 부랴부랴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순간 눈앞이 캄캄했죠. 어머니는 몇 해 전 생활비가 어려워 가입해놨던 보험마저 모두 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와 간병비, 여러 가지 들어갈 비용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수술? 심각한 거야? 근데 그럼 돈은 어떻게 해?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는 평소에도 썩 좋지 않았죠. 더구나 비용 문제까지 알게 되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보험 들어놓은 게 좀 있어. 거기에다 형이랑 동생이랑 조금씩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내는 의심스러운 듯 잠시 침묵하더니 겨우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급히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내밀자 담당자는 놀란 듯 물었죠. 김 부장님, 금액이 꽤 큰데 전부 다 중간정산하시게요? 저는 마른 입술로 어렵게 답했습니다. 네, 급히 써야 할 일이 생겨서요. 며칠 후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돈은 수술비와 간병비, 항암 치료비, 약값으로 거의 절반 이상 사라졌어요. 형과 동생은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형은 오래전 퇴사해서 고깃집을 하는데 대출을 내서 오픈했지만 장사가 생각처럼 되지 않아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동생네 아이는 장애가 있어서 두 부부가 늘 힘들어합니다. 멀쩡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가 아무래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과 동생에게는 차마 부담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병원 침대 위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둘째야, 미안하다. 내가 보험도 없고 너만 고생시키네. 저는 울컥한 마음을 감추고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치료만 잘 받으세요. 하지만 병원비 청구서를 쥔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성과 평가 시즌이었어요. 2년 연속 진급에서 누락된 저는 인사팀으로부터 면담 요청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불안감을 숨기고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사팀장인 최 부장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김 부장님, 지난 2년 평가가 좀 부진하셨죠? 회사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권고사직 명단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 했지만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성과가 많이 부족했나요?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난감하게 답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회사 상황도 그렇고 최근 성과가 부진한 직원 위주로 퇴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께서도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아내와 두 아이의 모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이미 퇴직금도 없는데 회사까지 나오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큰애 이번에 졸업이라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둘째는 아직 한참 입시 준비하느라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야. 그래도 당신네 회사는 문제 없지? 저는 아내의 눈빛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걱정하지 마.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막막한 제 심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의 거짓말이 언제 들킬지 몰라서,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삶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예상대로 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를 나온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저는 회사를 다니는 척 하느라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30분이면 저는 집을 나섭니다. 출근할 때 늘 입던 네이비색 정장과 잘 다려진 하얀 셔츠, 그리고 다를 대로 다른 서류 가방까지 저의 완벽한 출근 연기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소품들입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하죠. 오늘은 늦어? 아니, 오늘은 제때 들어올 거야.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요?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내려갑니다. 혹시나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아는 누군가를 만나기가 싫어지는 요즘입니다.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쳐 인근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아침의 활기찬 출근 풍경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어둡게 내려앉아요. 이제 아무도 없는 작은 골목 뒤편,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마트 뒷문을 엽니다. 문 위에 달린 녹슨 종이 힘겹게 울립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친구의 동생 작은 마트에서 하루 2~3시간씩 재고 정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마트 사장인 지인은 미안한 듯 매번 비슷한 말을 건넵니다. 형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괜히 죄송해서 어쩌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가 더 미안하지. 괜히 일자리 달라고 부탁한 건 난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정장을 입은 채 창고로 향합니다. 창고의 냉기와 습기가 몸 안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진열대에 올릴 물건들을 꺼내 하나씩 박스를 뜯고 날짜를 확인해 다시 붙이는 일을 합니다. 차가운 캔커피와 과자 박스가 가끔 손끝을 긁어 상처를 내도 저는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히려 지금의 제게는 다행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일하면 약 70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회사에서 실수령액 490만 원을 받던 때와 비교하면 한숨이 나올 만큼 작은 돈이죠. 생활비도 아이들 용돈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가끔 통장을 열어보며 숫자를 셈하고 다시 셈해봐도 계산은 맞지 않죠. 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기다리며 저는 또 한 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도 역시 적자인 숫자를 보며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정장을 입고 나와 마트 창고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작업용 장갑을 벗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점심은 잘 먹었어? 아내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간단하게 먹었어.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달엔 생활비가 좀 빠듯하네. 큰애가 이번에 면접 학원을 끊겠다고 해서
당신 혹시 여유 있으면 조금 더 보태줄 수 있어? 저는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락 줄게. 통화를 끊고 삼각김밥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목이 메어 더는 삼킬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차가운 밥알들이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작은 마트 창고 안에서 정장 자켓을 벗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결국 먹던 삼각김밥을 휴지통에 던져놓고 창고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 쓸쓸하고 초라한 오후의 시간은 오직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연휴 때와 다르지 않았죠. 저는 퇴근하는 척 지인의 가게에서 나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에서는 아내가 어둡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잘 틀지 않는 거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눈에 가득한 의심과 실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늘한 시선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트에 갔다가 당신 회사 동료 박 부장 부인을 우연히 만났어.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박 부장은 제 퇴사 사실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동료였습니다. 박 부장 부인이 그러더라. 당신 회사 그만뒀다고. 퇴사한 지 꽤 됐다던데. 사실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감추려고 했던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퇴사한 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우린 부부잖아. 왜 나 혼자만 몰라야 하는 건데? 내가 박 부장 와이프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아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서러움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말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퇴사한 시점에도 아내는 박 부장 와이프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창피했는지에 대해 한참 설명하는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당신 걱정할까봐 금방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 말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회사 나와서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아내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마. 아는 동생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벌이는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낼만 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걸 나한테 숨겨? 나한테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우리 도대체 뭐야? 저는 그날 밤 아무런 위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초라한 저의 모습이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물어봐도 저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침에 이제서야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마트 창고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는 제 손은 오늘따라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인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저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집사람이 내가 퇴사한 거 알게 됐어. 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이 많이 놀라셨겠어요. 잘 설명해 드리셨어요? 저는 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 속인 건 나니까.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과연 이해해 줄까? 그녀에게는 아직 말 못할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어머니 치료비로 거의 써버렸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는 척 월급을 무리하게 집에 가져다 주느라 남은 퇴직금도 모자랐습니다. 지금 통장 잔액은 6만 2천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큰 아들이 제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밝은 얼굴의 아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슬픔과 미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그래, 너도 수고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모습은 피곤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거짓말이 만든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느덧 퇴직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들킨 지 두어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마트에서 받은 적은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빠듯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스스로에게도 불편하고 버거웠습니다. 얼마 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모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 대화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강남에서 하자. 예약해둘게. 모임을 주도하는 친구 상진이 톡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예약된 장소는 유명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예상되는 회비는 1인당 최소 10만 원 이상.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다들 간만에 얼굴 보자 이번엔 꼭 나오라며 서로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엔 이런 모임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에 49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던 시절엔 오히려 제가 한턱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장에 겨우 몇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차라리 불참하겠다고 말할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상황을 눈치챌까봐 저는 결국 모임에 가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임 당일 오랜만에 잘 손질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엔 지갑과 신용카드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늦어? 적당히 들어올게. 대답을 하고 문을 닫는 순간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벌써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들이 호기롭게 말을 걸어옵니다. 야, 김 부장 진짜 오랜만이다. 잘 나가는 사람 보기 힘들어.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제 손바닥은 벌써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내내 친구들은 각자의 회사, 골프, 주식 투자 이야기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끼기 위해 저는 필사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잔이 몇 번 돌고 취기가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친구 상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 너 그때 회사 엄청 좋다고 했잖아. 이쯤 되면 너도 슬슬 승진했겠네. 내가 대기업에 입사한 이후로 친구 상진이는 항상 저에 대해 비아냥거리곤 했죠. 본인이 학창시절에 저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본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에 그는 항상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김 차장님께서 쏘셔야죠.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더 있어 보이려 하는 게 있습니다. 괜히 나의 빈곤한 모습을 들킬까 저는 최대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속으로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다들 웃으며 박수를 쳤고 분위기는 이미 제가 계산하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갑을 열어 카드 한 장을 꺼내며 간신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내야지. 늘 한 명이 내면 n분으로 나눠서 계좌 이체를 해주곤 했는데 대체 오늘은 무슨 분위기인지 지난 모임 때 상진이 주식이 올랐다고 자랑하며 한턱 쏜 덕에 이제는 한 명씩 돌아가며 쏘는 분위기가 된 건가? 계산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종업원이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고 저는 카드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한도 초과가 될까봐 카드 2개로 나눠 결제했습니다. 카드 결제 알리는가 동시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남 고깃집 68만원 결제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카드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꾸겨 넣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음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김 부장 시원하게 쏘니까 좋네. 잘 먹었어? 저는 그저 웃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2차로 옮겨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흐르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엔 눈밑이 깊게 패인 초라한 중년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저는 다시 한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 숫자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몹시 피곤하고 낯설었습니다.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은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찍은 사진을 올리며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역시 오늘은 김 부장 덕에 제대로 얻어먹었다. 그들의 웃음 섞인 메시지를 보니 속이 더 쓰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단톡방 알람을 꺼버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며 문득 작은 슈퍼에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몇 초 망설이다가 지갑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조차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제 현실이 슬펐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던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왔어?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좋겠네.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난 요즘 누구 만날 생각도 못 하는데.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벗었지만 현관문에 비친 제 그림자는 무겁게 짓눌린 듯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을 아내에게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위에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미약한 불빛 아래서 제 마음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회사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받았어.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그때 그 보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도대체 얼마를 받은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다 병원비랑 강병비로 나갔어. 이제 통장에 남은 돈도 거의 없고,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이야.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단 말이야? 당신, 우리가 그 정도로 안 믿어졌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한마디 상의 없이 퇴직금을 쓸 수가 있어? 정말 배신감 느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몸을 돌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털어놓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무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어. 당신 말대로 지금이라도 같이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 나도 일자리 알아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내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실이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론 짐을 나눠진다는 생각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브라우스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아내가 다림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괜찮겠어? 내 말에 어쩌겠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가릴 처지가 아니지. 당신 혼자 벌게 할 순 없잖아.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는지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밤마다 방불을 환하게 밝히고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는 아들을 보면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내라고 치킨 한 마리를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나와 마주쳤습니다. 아빠, 이번에 면접 붙으면 취업 더 크게 쏠게요. 웃으며 던진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잘 되면 좋지.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어두운 주방에서 아이들 방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력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더욱 큰 부담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2학년 입시 미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도 학원을 다녀야 했기에 학원비는 모두 합쳐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그 액수는 우리 부부에게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얼마 전 학원에서 온 학원비 고지서를 받은 아내는 나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원비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저는 마지못해 신용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카드로 긁자. 다음 달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아내는 무거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의 방에서 숙제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 틈으로 아이의 모습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밤늦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의 옆 얼굴이 예뻐 보이면서도 학원비조차 겨우 마련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의 결혼 자금 정도는 당연히 준비해 줄 수 있을 거라 자신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이번 달 학원비조차 부담스러운 처지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괴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제 어떤 아빠가 된 걸까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불 꺼진 아파트들처럼 제 마음속도 캄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소리가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고 막막했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면접장에서 제가 처음 본 것은 내 앞에 앉아있는 앳된 얼굴의 상사였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그는 저의 이력서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만한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짧게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이에 어린 상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이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그는 저를 김 부장님이라고 정중히 불렀지만 실상 저는 그가 시키는 사소한 업무부터 다시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어린 상사가 제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여기 자료 정리 방식이 좀 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드린 양식대로 작성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변 팀원들의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지쳐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나도 저들처럼 자신있게 걷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라한 중년의 모습으로 지하철 의자에 앉아 내내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마 전부터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아내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이 남긴 그릇을 쟁반에 담아 부엌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멀리서 보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씻고 나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노동을 다 하네.
이 나이쯤 되면 여유 있게 피부 마사지 같은 거 받으러 다닐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회사 생활 잘 하고 있어? 아내의 물음에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응, 뭐 사람들도 좋고 할만해. 그러나 순간 어린 상사 앞에서 작아졌던 내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쓰라린 자존심의 상처가 옥신거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나아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 아이의 학원비와 입시 비용은 매달 우리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며 자주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나 면접 또 떨어졌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어깨를 두드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 사정 아는데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너무 미안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 짊어져야 할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노후 대비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생활조차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아내와 함께 딸아이의 학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학원 원장은 우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특강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림이 쏟는 시간에 3배를 더 쏟게 되고요.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방학이 실력이 느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 어머님, 아버님, 딸 하영이 잘 응원해주세요. 아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학원을 나서며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생각처럼 되지 않네. 이 나이엔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그 큰 금액이 한 번에 또 나가게 생겼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해주자. 나도 이제 다시 취업했으니 조금만 더 고생하면 괜찮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제 팔짱을 조용히 끼고 걸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사이엔 깊은 위로와 다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희망퇴직을 했을 때, 아내에게 들켰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확인했던 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수입은 줄었고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조금은 홀가분했습니다. 내일도 다시 힘을 내보자.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버텨온 가장의 마음이 전해져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혼자 끌어안았냐고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죠. 그래도 너무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용기 내어 털어놓고 가족과 함께 상황을 마주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혼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금만 용기 내어서 손을 내밀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H 여사였습니다.